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한번 답변해 보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는 사진과 같이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정보를 탐색하시고 정보를 분석하시고 하실 텐데 생각해 보세요. 날씨는 어떨까? 미세먼지는 어떨까?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들의 어떤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그런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 궁금한 것들을 신문을 통해 확인하십니까? 아니면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검색하십니까? 그렇죠. 역시 정보 탐색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무 환경에 있어서도 수많은 정보를 만들어내시고 그걸 저장하시는데 그 정보의 저장을 본 그림과 같이 캐비넷에 저장하십니까? 아니면 파일 형태로, 폴더 형태로 저장을 하십니까? 그렇죠. 사무 환경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사진 찍기 놀이에 빠져 계실 텐데요. 그 수많은 사진을 찍고 저장하고 즐겨보실 때 보시는 것처럼 앨범 속에 저장하십니까? 아니면 폴더 속에 저장하고 열어보십니까? 그렇죠. 역시 사진 찍기 놀이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운전을 하실 때 지도책을 보고 길을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디지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길을 찾아가십니까? 아마도 모두 다 내비게이션에 의존을 할 것 같은데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 속에 반드시 있었던 그 물건이 바로 지도책이었죠. 지도책이 사라진 디지털 디바이스를 이용한 길찾기에 의존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아이가 울잖아요. 그 아이를 달랠 때 왼쪽과 같이 딸랑이로 달래시나요? 아니면 영상으로 달래십니까? 영상으로 달래십니다. 혹시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선생님께서 역시 아이셨을 때 울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부모님께서 딸랑이로 달래셨을까요? 아니면 디지털 디바이스로 달래셨을까요? 딸랑이로 달래셨을 겁니다. 아이 달래기에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현재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공부하는 교재는 무엇일까요? 디지털 디바이스로 학습을 합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자면 2019년 1학기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교과서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보시는 그림과 같이 디지털 디바이스에 의존해서 즐기고 놀고 책을 읽고 공부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아이들을 가리키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전혀 아날로그 세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디지털 세상에서 태어나서 디지털 세상만 경험한 거죠. 이런 아이들을 가리켜서 디지털 세상의 원주민이다 라고 해서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와 반면에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아날로그 세상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디지털로 전환했죠. 근데 디지털로 전환할 때 아날로그 세상에서 태어나서 디지털 세상으로 이사 온 분들이에요. 이주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세상으로의 이주자라는 뜻에서 새로 등장하는 신조어, 바로 디지털 이미그런트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 용어는 우리 시대의 전환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신조어임을 제가 강조해서 설명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은 디지털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나는 디지털 전환하지 않아 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몰락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 미국의 T사는 세계적인 장난감 기업인데 2018년에
파산을 신고했습니다. 세상은 디지털 전환되는데 나는 디지털 전환하지 않은 겁니다. 역시 미국을 대표하는 대규모 유통사 S사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매각을 신고했습니다. 세상은 디지털 전환되는데 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겁니다. 세계적인 서점이죠. B사입니다. 이 회사는 심지어 1700년대, 1800년대네요. 1800년대에 등장했습니다. 그 회사가 미국에서 파산을 신고했습니다. 세상은 디지털 전환되는데, 소비자는 디지털 전환되는데 나는 그대로였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이 실제로 여러 산업에 걸쳐서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지, 어디까지 전개되는지 그런 내용을 충분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 개념을 소개할 텐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잠깐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을 잠깐 돌아가 보면 1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증기가 활용된 거예요. 증기가. 사람이 나무를 나르다가 증기기관차로 나무를 날랐어요. 얼마나 생산성이 높아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기기관이 도입된, 증기가 도입된 산업의 혁명이죠. 두 번째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은 뭡니까? 바로 전기가 도입된 거죠. 전기가 없을 때와 있을 때는 생산성이 놀라우리만큼 달라지겠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산업혁명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 산업혁명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대부분 경험한 혁명입니다. 바로 인터넷과 PC가 도입된 거예요. 인터넷과 PC가 도입되기 전과 후에 그 비즈니스는 정말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4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보시는 것과 같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이런 다양한 기반 기술들이 산업에 적용되면서 아날로그적인 서비스에서 디지털적인 서비스로 전환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지금부터 몇 가지를 사례를 거쳐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 아주 오래전 선생님이 어린 시절에 아마도 부모님과 함께 장을 보러 가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 장 보셨을 때 그 장을 어디서 장을 보셨습니까? 네, 시장에서 장을 보셨겠죠. 시장은 바로 소비의 플랫폼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즘 어디서 장을 보십니까? 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시죠. 대형마트도 바로 소비의 플랫폼인 겁니다. 그런데 요즘 트렌디한 여러분들은 주로 어디서 물건을 구매하십니까? 그렇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소비를 합니다. 결국 전통시장도 소비의 플랫폼이고 대형마트도 소비의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도 소비의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소비가 전통시장에서 대형마트로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로 전환되고 있죠.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 디지털 플랫폼으로의 전환, 그것을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통계적으로 보여드리면 전체 우리의 소매 판매액에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에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됐다가 지금은 4분의 1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2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데 바로 2015년에 PC 기반의 온라인 쇼핑을 모바일 기반의 모바일 쇼핑이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그게 또 한 번의 2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제 금융의 영역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은 다 금융 서비스를 누리는 금융 소비자거든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뱅크 텔러를 만난 횟수를 여쭙는 겁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나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았다. 손 들어보세요. 네, 주위를 둘러보세요. 반 이상이죠. 그러면 은행 방문 횟수는 아마도 한 달에 1회는 안 되겠네요. 0.5회가 안 되겠네요. 반 이상이 손을 드셨으니까. 그러면 이쯤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은행 서비스의 플랫폼은 대면 서비스에서 ATM에서 또 한 번 모바일 뱅킹으로 이전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역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보시는 그래프처럼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사들은 영업 점포와 지점을 줄여나가고 있어요. 이런 트렌드를 자산 경량화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영업 점포 지점이 이렇게 줄어들면 금융산업의 규모가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요. 금융산업의 규모는 한 번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아마 제가 오늘 50분 동안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그래프가 이 그래프일 것 같습니다. 입출금 거래 채널별 업무 처리 비중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대면 서비스에 의존하는 비중이 4분의 1이 넘었다가 지금은 10%도 안 되는 8%에 이릅니다. 대신 뭐가 대체합니까? 인터넷 뱅킹이 대체해 나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행 서비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돼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쯤에서 빌 게이츠가 제가 주장하는 바를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Banking is necessary, but banks are not. 뱅킹 서비스, 은행 서비스는 필요하지만 은행 지점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정의가 어느 정도 체감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정말 여러 산업에 걸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얼마만큼 일어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통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B사의 햄버거 가게에 다 같이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통해 주문하시겠습니까?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하시겠습니까? 놀라지 마세요. 이 86%라는 숫자는 나는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라고 답변한 사람의 비중입니다. 심지어 이 값은 2018년 여름에 추계됐던 통계예요. 어쩌면 2019년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해라고 제가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어쩌면 키오스크의 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독감에 걸린 적이 있어요. 생긴 걸로 보면 감기 안 걸릴 것 같은데 한 1년 만에 감기를 걸렸어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 찾아갔는데 그 전에 인사를 해주시던 간호사가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눈치껏 상황 파악을 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 태블릿 PC에 제 핸드폰 번호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접수가 완료돼서 상황판에 뜨입니다. 제가 몇 번째 환자인지를 알게 됐죠. 그래서 소파에 앉았더니 제 모바일 폰에 그 해당 접수 기록이 같이 동시적으로 뜹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한 55분 후면 내 진료 시간이 오겠구나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밑에 커피숍에 내려가서 커피 한 잔 즐기다가 시간에 맞춰서 진료를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동네 병원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현장을 우리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는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C사인데요. 스마트 쇼핑 카트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냥 물건을 담죠. 물건을 담으면서 이 제품의 정보, 이력, 가격, 수많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파악이 되는 것이고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인식이 돼서 나갈 때 어떻게 돼요? 자동 결제까지 끝나는 겁니다. 우리 수많은 대형 유통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리딩해 나가고는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스타트업들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리딩하는 제품을 내놓고 그런 대형 유통사에 B2B 거래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밌는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께서 안경을 착용하고 계신데 안경을 어디서 구매하셨습니까? 네, 오프라인에서 구매하셨을 겁니다. 왜 안경은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써보고 구매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온라인 안경 쇼핑몰은 어떻게 합니까? 일본의 정말 유명한 제이사의 사례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사는 보시는 것처럼 안경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이지만 가상 증강현실 기술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안경을 써보고 구매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써보고 구매하고요. 특히 이 소비자에게 맞춤화된 안경을 추천해주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업은 이런 플랫폼을 도입하고서 매출액이 거의 2.5배나 급상승했는데요. 재밌게도 기대하지 않았던 또 다른 효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효용이 있었을까요? 비용이 줄어든 건데요. 어떤 비용이 줄었냐면 바로 반품 비용이 줄어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쇼핑이지만 써보고 구매했기 때문에, 추천해준 제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빅데이터에 의존해서 요즘 트렌디한 제품과 이 사람의 기호를 정확히 추적해서 초맞춤화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반품이 주는 거예요. 또 다른 비용 감소까지 효용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비대면화, 초맞춤화라는 거대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따른 효과가 막 디지털 경제 속에 묻어나오는 모습입니다. 아이사라는 굉장히 거대한 가구 회사죠. 가구를 드립니다. 자, 여기 피아노가 있는데요. 피아노를 드립니다. 근데 딱 놔봤더니 사이즈가 안 맞아요. 색감이 안 맞아. 내가 원했던 그런 디자인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반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회사는 가상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온라인이지만 먼저 놔보고 구매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비슷한 효과가 있겠죠. 이런 가상 증강현실의 기술의 도입은 패션 산업에서 어마어마한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온라인에서 구매하니까 온라인에서 입어보고 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한복을 입어봤습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한복을 입어봤지만 온라인으로 한복을 입어봤지만 어떻게 했어요? 한복을 안 샀어요. 왜냐하면 안 어울리길래. 예. 이런 모습은 패션 산업에서 굉장히 가속화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기술들이 유통산업의 비대면화를 리딩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금융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엉뚱한 그림이 나옵니다. 이 물건은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답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특하청에서 하는 어디 심사를 갔다가 이 제품을 발견했는데, 이 제품은 금융산업에서 대출을 해주는 데 쓰는 물건입니다. 뭐냐면 대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신용대출, 담보대출. 담보대출에 많이 쓰이는 담보대출이 뭐예요? 부동산 담보대출이죠. 근데 부동산이야 화재가 나도 그대로고, 그죠? 전쟁이 나도 그대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동산입니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집기, 이런 물건, 공장 설비, 이런 것들은 유실될 수 있잖아요. 훔쳐갈 수 있잖아요. 의료기기 얼마나 비싸면 10억짜리도 넘습니다. 그런 것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서비스인데, 그런 제품, 동산의 경우에는 유실되고 뭐 화재가 나면 없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금융산업에서는 사물 인터넷 본 기기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그 제품을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제품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금융산업에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고, 만약에 이런 기기가, 이런 기술이 도입되지 않으면 사람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확인해 봐야겠죠. 역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G사의 사례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 중에 송금을 이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인인증서 봐야죠. OTP 카드 꺼내야죠. 비밀번호 또 확인해야죠.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G사는 금융산업에 엄청난 혁신을 던집니다. 어떻게? 그냥 목소리 한마디로 누구한테 송금해줘라는 말만 듣고 송금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이미 런칭했습니다. 더 재밌게는 이 G사는 AI 스피커 서비스도 제공하는데요. AI 스피커를 통해서 집안에서 그냥 소파에서 TV 틀어줘, 문 잠가줘 이렇게 하다가 어디다 송금해줘 하면 송금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화자 인증 기능이 없어요.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왜냐면 100명이 똑같이 어디다 송금해줘 하면 그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송금해달라는 말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화자 인증 기능이에요. 목소리만 듣고도 내 주인을 찾아서 그 송금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 기능만 고도화되면 AI 스피커까지 연동해서 금융 서비스의 엄청난 헤게모니의 전환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또 하나의 사례를 설명드리면 모벤이라는 스타트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은 보시는 것처럼 용돈기 입장을 디지털 전환한 거예요. 내가 지금 실시간으로 이번 달에 얼마나 썼는지,
그 돈을 쇼핑에 얼마 썼는지, 먹을 거 사는데 얼마 썼는지, 옷 사는데 얼마 썼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게 해줘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번 달에 이만큼 썼으니까 이만큼 저축이 가능해라는 사인을 알려줘요. 근데 재밌는 사례는 캐나다에 있는 T사, 한 우리나라로 치면 한 2위 정도 되는 은행입니다. 이 회사는 개인 금융 서비스라는 것이 없었어요. 기업 금융 서비스만 했었어요. 근데 이 모벤이라는 스타트업과 얼라이언스를 체결해서 미국에 진출했고 세계 최초로 미국 진출에 성공한 캐나다 은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사들 걱정됩니다. 해외 진출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지점 전략만 생각해요. 어느 도시에 설치할까? 아니면 그 지점을 어느 사거리에다 놓을까? 아니면 훅길에 놓을까? 앞길에다 놓을까? 사이즈는 어떻게 할까? 아니면 인력 구성은 어떻게 할까? 이런 다양한 지점 전략만 생각해요. 금융 소비자들은 다 디지털 전환되고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우리 금융기업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들을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산업의 사례만 들어드리면 제가 한 50분이 아니라 50시간도 부족합니다. 근데 지금 한 가지 또 다른 사례를 들어드리면 이제 대출도 크라우드 펀딩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크라우드 더하기 펀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대중들로부터 십시일반의 자금을 조금씩 온라인을 통해서 모금하는 게 크라우드 펀딩이죠. 쉽게 말하면 50억의 투자 자금을 한 명한테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뭐 5천 명한테 돈을 빌리는 거죠. 그게 이제 크라우드 펀딩인데 온라인, 디지털이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기존의 금융산업을 보세요. 대출자와 피투자자가, 대출자와 저축자가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여러분 저축자이시면서 대출자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 돈을 대출받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금융기관이 중간에서 통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크라우드 펀딩은 대출자와 피투자자가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전혀 다른 금융산업의 모습이죠. 이런 산업으로의 전환의 모습을 보면 은행, 지점 정말 사라질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이 더 드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해서 또 움직임이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투자 한도액을 정해놨어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500만 원으로 한정해놨다가 이걸 늘립니다. 1000만 원으로. 그리고 2018년 2월 즈음에는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 투자 금액도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투자 대상도 바꾸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대출 플랫폼 사업, 이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도 과거에는 그냥 테크 기업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금융 기업도 이 산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바뀝니다. 점점점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융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더 가속화돼서 나타날 수 있겠죠. 더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굉장히 유명한 사례 하나, S사의 사례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사는 그러면 대출자와 피투자자를 만나게 해야 되는데 투자자와 돈이 필요로 하는 사람과 만나게 해주는데 처음 만나게 한 그 사례가 뭐냐면 그 대학의 학자금 대출을 요구하는 학생들과 그 대학의 졸업생들을 매칭시켜주는 그런 서비스로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막 붐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다른 산업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 S사의 사례인데요. 기존 금융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거대한 은행을 위협하는 그런 기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얼마나 가속화돼서 나타납니까? 금융산업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이 무인은행 가능할까? 그런 질문이에요. 다른 그 어떤 뭐 서점도 무인 서점 등장하고 무인 카페 등장하고 무인 마트, 무인 편의점 다 등장하지만 은행도 무인화가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아니야, 은행은 어려울 거야. 그 질문에 대해서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면 보통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상담이라는 영역은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은 불가능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미 영국의 N은행은 아바타 형식의 인공지능 챗봇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물론 이 아바타 형식 말고도 로봇 형식도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챗봇 기업 Y사라는 챗봇 기업은 실가명 키오스크 형식으로 대화 방식으로 은행 서비스에서 상담의 영역을 대체할 수 있는 제안을 이미 했습니다. 이것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이 기업은 상당히 많은 전화 상담사를 대체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문자 챗봇에서 음성 챗봇으로 다국어 챗봇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있고요. 이 기업은 심지어 외국에서 거대 IBM과 같은 거대 기업과 맞대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일자리를 줄일 거야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계신데 여담으로. 근데 심지어 일자리를 줄이는 게 아니라 일자리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전화 상담사가 줄어드는 것이지 전화 상담사를 대체하는 이런 챗봇 플랫폼들은 이런 기업들은 계속 끊임없이 등장하고 우리나라 한 7개 이상 등장했습니다. 지금 사례로 들어드린 이 Y 기업은 2~3명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300명가량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없어지는 일자리도 있지만 새로 등장하는 테크 기반의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인터넷이 도입되면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일자리가 줄었습니까? 인터넷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들이 여러 산업에 활용되면서 기존 일자리를 대체해 나가는 건 맞지만 일자리의 총량이 줄어들기보다는 일자리의 구조가 바뀌는 것이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는 사실을 전달해 드립니다. 다음은 보험 산업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험 갱신 주기가 돼서 2대의 차량이 보험 갱신 주기가 같아요. 그래서 2대의 보험 상품에 재가입하는 과정에서 몇 킬로 탔는지를 확인했는데요.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2대의 차는 차 가격이 비슷해요. 그리고 운전자가 같아요. 그럼 보험료가 어떨까요? 같겠죠. 거의 같겠죠. 차 가격이 비슷하고 운전자가 같으니까요. 근데 보험을 갱신하면서 알았는데 한 대는 10,000km 이상을 탔어요. 그리고 다른 한 대는 460km를 탔더라고요. 근데 보험료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인재가 되는 거예요. 디지털 전환을 맞이하기 전 단계에서는 이미 기존의 수많은 기업들이, 수많은 선진 국가들이 정해놓은 그런 길대로 그대로 쫓아가기만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사람이 인재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 전혀 완전히 엉뚱한 생각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사람이 인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최초로 이런 보험 산업에 이의를 제기했던 기업이 미국의 P사입니다. 이 기업은 스냅샷이라고 합니다. 이 우리 사람으로 치면 만보기 같은 거예요. 이것을 차량 밑에 부착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스냅샷은 실시간으로 운전 행태를 축적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행 거리, 급가속, 급감속, 신호위반, 제동 이런 다양한 운전 행태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축적하고 여기에 보험료 상정을 요청하면 실시간으로 맞춤화된 보험료를 측정해 줍니다. 이게 바로 이의를 제기한 우등생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모습처럼 우리나라도 이런 사례에 걸맞게 움직여 나가고 있는데요. 한 손해보험 기업은 이 흔히 말하는 T사라는 내비게이션 플랫폼과 얼라이언스를 체결해서 우리 운전 행태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그 빅데이터에 의존해서 맞춤화된 보험료 상정으로 도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이건 제 운전 점수입니다. 제가 70점을 맞고 있는데 팀의 평균이 53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60점 이상이면서 이 플랫폼으로부터 축적되는 빅데이터를 보험회사와 공유한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적용해 주죠. 그 정도 수준에 있지만 조금 있으면 이 빅데이터에 기초해서 맞춤화된 보험료 상정까지 전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까지는 팩트인데 조금 더 나아가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곧 이런 빅데이터를 소유한 내비게이션 플랫폼이 보험을 판매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운전 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영역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유 서비스에 관여를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에서 이런 빅데이터를 소유한 기업이 나머지 모든 비즈니스를 장악해 나가는 모습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류산업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산업에 걸쳐서도 정말 다양한 디지털 기반 기술들이 산업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한 M사 스타트업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이나 정육점 같은 경우는 육류를 조달받아야 되잖아요. 기존에 조달받는 아날로그식 방식에서 이제 디지털식으로 전환하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M사인데요. 이 기업은 기존의 축산물 수입업체 혹은 육류 가공업체로부터 조달받는 제품이 육류가 도매상을 거치고 또 다른 도매상을 거치고 뭐 소매상을 거치고 그래서 정육점이나 식당으로 전달되잖아요. 근데 이 전달되는 경로를 싹 배제한 채 디지털 플랫폼에서 결국 식당과 정육점이 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직접 제공받도록 했고 더 신선한 육류를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조달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업의 이 매출, 거래 규모는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전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물류산업 영역에서 활용되는 하나의 독특한 기술 중에 하나는 아마도 드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물론 드론이 활용될 수 없죠. 여기가 지금 52층 건물의 52층인데요. 여기서 피자 배달을 만약에 드론으로 하면 피자가 어디로 배송이 올까요? 이 건물의 1층으로 오겠죠. 왜냐하면 주소는 하나니까.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주소를 고도화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사물에게 주소를 부여하는 거예요. 창문에게 주소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럼 드론이 피자 배달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그 창문으로 배송이 오는 거죠. 이걸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드론은 물론 현재로서는 규제에 얽매여서 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아시겠지만. 근데 드론이 날기 좋은 환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디가 될까요? 도심일까요? 도서산간일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도심에서 드론이 물건을 날리다가 뭐 떨어져 봐요. 그러면 인사사고가 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산간이나 섬 지역 같은 경우는 온라인 쇼핑에서 배제됐었어요. 섬을 건너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섬 지역 같은 경우는 온라인 쇼핑에 이 드론이 활용되기를 굉장히 열망합니다. 실제 전라남도는 드론 배담점 모델을 개발해서 섬 지역을 오가는 그 부분을 드론으로 대체하는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열리면 역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과정에서 굉장히 엄청난 서비스가 더 전달될 수 있는 환경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류산업에서 드론의 활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드론을 그냥 제가 한 4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항공을 오가는 드론, 스카이 드론이 있는가 하면 땅 위를 다니는 드로이드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수상, 배처럼 물 위를 떠다니는 드론이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웨이스트 샤크이라고 해서 쓰레기를 수집하는 드론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수중 드론이 있습니다. 수중 드론은 물속을 관찰하고 촬영하고 요 놀이용으로 활용되는 드론도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드론은 드로이드, 육상을 다니는 드론인데 이미 미국에서는 식료품을 배달해주는 드로이드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류산업의 고도화 어디까지 전개되는지 재밌게 지켜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5번째는요. 의료산업으로 가보겠습니다. 의료산업을 대표하는 그 용어가 바로 스마트 헬스케어의 전환입니다. 의외로 전혀 의료기업이지 않던 기업이 이 의료산업을 리딩해 나가는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역시 전통적인 의료산업에는 의료기관, 제약회사만 관여했던 그런 산업에서 전혀 다른 기업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포츠 패션 용품 기업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탈경계화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기업은 운동화 깔창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저의 체온, 운동량, 그리고 뭐 맥박 이런 여러 가지 바이오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의료기관에게 중요한 순간에 전달해 줍니다. 그걸 분석을 해서 중요한 의료적인 상황이 있을 때 앰뷸런스에 요청을 한다든가 의료기관에게 전달한다든가 가족에게 전달을 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 원격 진료 서비스를 받다든가 아니면 화상으로 의사와 만날 수 있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역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과정에서 새로 나타나는 이런 새로운 스마트 헬스케어 영역,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여지고, 이런 것처럼 기존의 전통 그 해당 산업의 강자가 아닌 비전통 그 해당 산업의 기업이 이 산업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눈에 띄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의 모습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제조업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스마트 팩토리 3만 대를 보급하기 위한 계획을 열심히 세웠습니다. 실제 여러 공장들이 스마트 팩토리화 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스마트 팩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드리려면 그 개념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주 간단히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기존 공장은요, 생산 라인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생산 라인 하나에서는 단일 제품만 생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생산하는 제품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기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변화되고 있고 그게 실시간으로 변화되면서 맞춤화된 생산이 필요한데,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하나의 생산 라인에서 1000가지 이상의 제품을 실시간으로 변화를 주면서 생산해도 불량률이 더 떨어지는 그런 생산 방식이 스마트 팩토리다. 결국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로보틱스 이런 기술들이 공장에 활용되면서 그 기존의 제조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뭐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A사라는 이 운동화 제조 기업은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해서 기존의 운동화 한 켤레를 생산하는데 6주가 걸렸다면 바로 5시간 만에 생산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화학기업 같은 경우는 이 가상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 위험이 많잖아요. 그런 안전사고를 내가 공장 현지에 있지는 않지만 집에서 안전교육을 가상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서 공장에 있는 것처럼 교육을 받는 거죠. 안전사고 위험에 대체하는 방식으로 제조업에서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웨어러블 로봇을 활용하는 모습인데요. 수많은 노동자가 물건을 나르다가 안전사고에서 벗어나는 행동이 종종 유추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로보틱스가 활용되면서 노동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에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 전제는요, 제가 생각한 전제예요. 토끼와 거북이가 산에서 달리게 한다라는 전제입니다. 만약에 토끼와 거북이가 산이 아닌 바다에서 달리게 한다라면 그 스토리와 결과는 완전히 뒤집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맞이한 이런 산업의 변화는 마치 산이냐 바다냐 하는 수준의 전환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대전환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나는 아직도 산에서 더 잘 달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혹시 나는 아직도 운동화 끈을 더 조여매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전환의 시기에 걸맞는 그 용어가 바로 변곡점이라는 단어입니다. 변곡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기울기가 점점 0이 되다가 이제 앞으로는 다시 꼬꾸라질지 아니면 더 위로 향할지 잘 모르겠다 하는 시점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가리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먼저 주목하는 기업은 goes on to new height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 없이 나는 운동화 끈을 더 조여매겠습니다 하는 기업은 디클라인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었는데 기업들은 인적 자원 관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하이패스가 도입돼서 고속도로 진입하는데 요금수 신원이 많이 줄었고 요금수 신원 한 명밖에 안 남았네. 하이패스가 9개네. 일자리 줄었네. 그러면 그 요금수 신원이 줄어든 거 생각하는 거 말고요. 왜 하이패스 산업이 성장하고 있음을 생각하지 않느냐. 하이패스 인프라 산업이 고도화되고 있고 하이패스 제조가 더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하이패스 금융 산업도 있고요. 하이패스 엄청나게 수출하고 있습니다. 왜 요금수 신원의 일자리와 같은 운영 일자리는 줄어들지만 하이테크를 리딩하는 기술 혁신을 리딩하는 그런 산업의 일자리가 더 요구되는지 그런 생각을 해볼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화상담사의 일자리는 줄어들지만 챗봇 기업이 계속 등장하고 이런 챗봇 기업들은 또 성장하고 더 많은 챗봇 기업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일자리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구조가 바뀌는 것이다. 보시는 그래프처럼 기존의 일자리의 모습은 운영 인력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일자리의 구조였는데 바뀌는 이런 일자리의 구조 속에서는 운영 인력이 줄어들고 대신 뭐가 늘어요? 디지털 혁신이나 아니면 휴먼 터치가 필요한 영역의 일자리는 오히려 요구된다. 기업들의 훈련과 교육 과정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서 어떤 인재를 육성할 것인지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교육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인지 여러분 가정 내에서는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느 방향으로 인재를 양성해 나갈 것인지에 해당하는 중요한 고민들이 여기서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여러 일의 영역들이 있는데요. 여러 일의 영역들에 걸쳐서 사람이 하는 일의 비중과 기계가 하는 일의 비중이 나와 있죠. 근데 2018년에는 기계가 하는 일의 비중이 더 적은데 2022년이 되면 기계가 더 많이 차지할 거예요. 기계가 많은 사람의 일을 대체해 나갈 것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일의 영역 중에서 이런 일자리는 기계가 대체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리즈닝, 원인을 찾고 그리고 디시전 메이킹,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어드바이싱하고 커뮤니케이팅하고 인터랙팅하는 휴먼 터치가 필요한 영역, 기술 혁신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이런 영역은 기계가 대체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기계가 대체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일자리는 기계가 대체하기 굉장히 어려운 영역임을 우리는 이해할 때 일자리의 구조 변화를 정확하게 읽어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K사라는 혁신 기업을 방문해서 강연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 회의실을 다 가봤는데요. 여러 회의실들이 다 모양이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근데 그 한 회의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창의성을 요구하고 혁신을 요구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필요한데 혁신하세요. 창의적이 되세요. 라는 오너의 목소리보다는 그런 환경을 구축해 놓을 때 신입사원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묵살되지 않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기업이 이런 기술 혁신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이런 문화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나 여러분 가정 내에서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나가는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그런 경계를 이탈해서 어떤 비즈니스 영역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진출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기반 기술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그런 전환을 적극적으로 리딩하는 분야에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그런 R&D에 멈추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데 초점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 가게는 이런 관점에서 투자 의사결정에 참조를 하실 필요도 있겠고 여러분 본인이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방향으로 또 육성되고 양성되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하실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나는 소상공인인데, 나는 중소기업인데, 나는 구멍가게인데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제가 얼마 전에 근처에서 돌아다니다가 수많은 구멍가게들이 있는데 한 구멍가게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장보기 귀찮아. 우리 슈퍼는 모바일 주문 가능합니다. 많은 구멍가게들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엄청난 환경 변화를 맞이했지만 이 구멍가게만 적합한 방식으로 전환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멀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수많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케이스들을 바탕으로 어마어마한 파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해서 디지털 경제가 등장하고 어마어마한 변화를 직면하는 거대한 파도가 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파도를 막아설 수 있습니까? 그 수많은 대형 기업들, 1800년대, 1700년대 등장한 그런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하는 사례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대한 파도는 우리가 개인이 막아설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파도를 잘 타야겠죠. 파도를 잘 타려면 어떻게 됩니까? 파도가 어디서 어떻게 부는지,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파도의 사이즈는 어떤지, 파도의 깊이는 어떤지 이런 것을 충분히 파도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서 파도를 잘 타기 위한, 파도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 걸맞는 파도 그리고 걸맞는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과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통해서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파도를 잘 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